엄마 장례식 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유산, 우리 식구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네? 저는 그날 식탁 위 접시를 다 엎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외로움을 먹이로 삼은 하이에나였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삶을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이런 이야기 자주 듣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누군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며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한 여성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기억 같고 누군가의 상처 같고 또 어쩌면 지금 듣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마음이 말라가기 시작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멈추고 햇빛이 들지 않고 세상의 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할 때 그게 바로 시작이 아닐까요? 제 마음은 20살 어느 날 한순간에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제 가족을 소개해 볼게요. 저희 가족은 평범했어요. 아니, 이제 와 생각해보면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죠. 아버지는 세무사셨고 항상 정장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넥타이를 맨 손끝은 부드럽고 단정했으며 옷매무새가 흐트러지는 일이 거의 없던 분이었죠. 아침이면 저를 학교 앞까지 차로 데려다 주시곤 했어요. 길이 막히는 날엔 조금 일찍 나가자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죠. 오늘 수학 시험이지. 우리 딸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아빠가 믿어. 그 한마디면 그날 하루가 든든했죠. 차 안엔 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고 비 오는 날이면 아버지는 와이퍼 소리를 따라 음으로 흥얼거리시곤 했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꿈처럼 선명합니다. 어머니는 손재주가 좋으셨어요. 재봉틀로 커튼을 직접 만드셨고 리폼한 소파 커버나 식탁보를 이웃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죠. 거실엔 어머니가 그린 그림이 액자에 걸려 있었고 부엌 창가엔 허브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집이었지만 집안 어디를 봐도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빠는 저보다 2살 위였어요. 가끔 장난을 심하게 치기도 했지만 누군가 제가 억울하게 당하기라도 하면 제일 먼저 나서서 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현정이 건드리는 놈 나한테 혼날 줄 알아. 그때는 그냥 우쭐한 오빠쯤으로만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 같았죠. 그런 가족과 함께한 날들은 지금의 나에게 내가 한때 참 따뜻했구나를 알게 해주는 유일한 기억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딱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대학에 막 입학했던 해,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과제를 하고 있었고 TV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폰을 떨어뜨리셨어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전 처음엔 상황 파악이 안 됐어요. 하지만 곧 경찰이 찾아왔고 그들이 내뱉은 말은 세상의 공기를 바꾸는 문장이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서 이분이 소지한 신분증을 발견했습니다. 유감입니다.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그 한마디 이후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오빠는 입술을 깨물며 뒤돌아섰고 전소리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과속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차량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도주했고 다음날 CCTV를 분석해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그 가해자는 어린 나이에 수입차를 몰던
그 지역에서 잘 나간다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변호인을 동반해 우리 집을 찾아왔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량이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유족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면. 그리고 그들은 거액의 합의금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오빠는 거의 뛰쳐나갈 듯 분노했고 전 그냥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며칠 후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 선택엔 주변 지인들과 친척들의 전화가 수십 통씩 쏟아졌던 영향도 있었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현명하게 마무리하자. 그 말들이 어머니를 무너뜨렸습니다. 너희 아빠가 원하진 않았을 거야. 우린 살아야 하니까. 그 후로 집은 조용했습니다. 웃음도, 음악도, 밥냄새도 사라진 집엔 그저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말 못할 무력감만 맴돌았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 어딘가가 말라가기 시작한 게 물 한 방울 없는 흙처럼 감정이 스며들지 않는 땅이 제 가슴 안에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리 햇살이 비쳐도 그 땅은 젖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랐고 또 말라갔고 마침내 그 위에 무언가가 떨어졌을 땐 감당도 못한 채 모든 걸 빨아들이기 시작했죠. 그게 어떤 친절이든 어떤 미소든 그리고 그 한 방울 같은 사람이 제게 찾아온 건 그로부터 3년 뒤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기태였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우리 집엔 늘 한기가 감돌았습니다. 주방에서 들리던 어머니의 재봉틀 소리는 멎었고 TV도 라디오도 꺼진 채 조용한 집 안에서 우린 각자의 감정 속으로 조용히 숨어들었습니다. 오빠는 입을 닫았고 어머니는 웃음을 잊었고 나는 이따금 방문을 잠그고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버티다가 나는 결국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대로 집에만 있다간 정말 말라 죽을 것 같았거든요. 대학교 2학년이 되면서 나는 복학했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스터디 모임,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는 날들. 살아남기 위해 나는 하루하루를 쫓기듯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고회사 인턴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기태. 처음 만남은 아주 단순했어요. 그의 회사가 저희 광고회사에 프로모션 기획을 의뢰했거든요. 기태는 국산 자동차 브랜드의 영업사원이었고 그 회사의 얼굴이자 간판 인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 기획 진짜 기대하고 있거든요. 웃는 얼굴, 깔끔한 셔츠, 말하는 톤도 부드러웠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죠. 그게 영업맨으로서의 스킬이든 뭐든 당시에 저는 그 따뜻함이 고마웠습니다. 기태와는 일이 끝난 후에도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질문, 다음은 커피 한 잔,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지쳐 보여요?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죠? 그 다정함이, 그 무심한 말투가 어딘가 모르게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연애 감정이겠지 하겠지만 그땐 정말 그랬어요. 기태가 나를 조금씩 적셔주는 단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2년을 연애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졸업했고 기태도 승진했고 어머니는 조금씩 미소를 되찾기 시작했죠. 그 사람 참 괜찮더라. 내 아빠가 봤다면 마음에 들어 했을 거야.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기태와의 결혼이 결정됐습니다. 시댁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기태의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태였고
지금은 어머니와 형, 세 식구가 살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처음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정했고 결혼 준비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기태가 아닌 기태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만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우리 장남은 병원 하나 운영하는 의사야.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줄 아냐. 그 아기 때부터 똑 부러졌어. 장보러 시장에 가도 밥을 먹어도 분식집에서 순대를 사도 어떻게든 아주버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어요. 저렇게 자랑스러운가 보다 하고. 하지만 자꾸 반복되다 보니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현정아, 너 복 받은 거야. 의사 집안에 시집 온 게 얼마나 영광인데. 나중에 애 낳으면 꼭 의사 시켜. 그 말이 이상하게 뇌리에 남았습니다. 나는 이 기태의 아내였는데 왜 자주버님 이야기만 나올까? 왜 우리 부부의 결혼이 형의 존재로 평가받는 느낌일까? 결혼식 후 시어머니는 작은 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큰 도움 못 줘서 미안하다. 이걸로 냉장고나 하나 해. 그리고 나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자 택배로 과일이 날아오고 전화가 자주 걸려왔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나쁘지 않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몰랐죠. 그 다정함이 기울어진 저울 위에 올려진 사탕이었다는 걸. 그러다 시간이 흘러 오빠가 결혼을 했습니다. 새언니는 밝고 활기찬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주말마다 캠핑과 여행을 즐겼죠. 나도 기태와 함께 두어 번 동행했었어요. 그때마다 오빠가 운전하고 기태는 숯불을 피우고 나는 새언니와 고기를 굽고 그런 나날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 캠핑은 우리 없이 둘만 다녀갔고 그들이 돌아오지 못한 건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그날 밤의 진실. 그건 제 인생의 두 번째 파멸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빠가 새언니와 함께 떠났습니다. 이번 캠핑은 우리 없이 둘만 다녀오기로 한 여행이었어요. 사실 그 여행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오빠가 내게 조용히 말했었죠. 현정아, 세연이 있잖아. 이제 우리 둘이 아니게 될 것 같아. 새언니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직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작게나마 축하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들이 타고 간 차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짐과 더 좋은 고기, 맛있는 간식이 가득 실려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직접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갈탄을 피워 텐트 안을 따뜻하게 하려 했고 갈탄은 불씨를 잃은 듯 보여도 여전히 일산화탄소를 품고 있었죠. 그렇게 오빠와 새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말 그대로 숨을 쉰 채 숨을 쉴 수 없게 되어 천천히 잠든 것처럼 그날 장례식장에서 가장 먼저 실신한 건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를 보낸 후 겨우 삶의 끈을 잡고 버텨오셨던 분인데 아들, 며느리, 그리고 뱃속의 손주까지 한꺼번에 떠났다는 걸 받아들이실 수 없었죠. 고인의 아내분 임신 7주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오빠 집에서 휴대폰과 메신저를 정리하다 둘의 대화를 보게 되었거든요. 여보, 우리 진짜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진짜냐? 꿈 아니지? 이번 주 캠핑 때 비밀 파티하자. 우리 둘만 아는 축하.
나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전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화면을 적셨고 나는 그 폰을 가슴에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후로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밥도 안 드시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입원까지 하게 되었고 탈수와 저혈압으로 손발이 떨리고 정신을 잃는 일이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나는 거의 매일 친정집에 들렀습니다. 반년 가까이 어머니 곁에서 매일매일 눈빛과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까지 없으면 안 돼. 부탁이야. 제발 먹어줘. 그제야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조금씩 미음을 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로 나는 일주일에 5번, 그 다음엔 4번 서서히 빈도를 줄이며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이런 시간 동안 시댁은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의금만 보냈을 뿐 장례식장의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고 남편은 요즘 업무가 바쁘다는 말로 전화 한 통 없이 묵묵부답이었죠. 나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들은 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않을 사람들이구나. 시간이 조금 지나 내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판단했는지 시어머니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현정아, 며느리니까 말하는 건데 이제 좀 정리하고 내 자리로 돌아와야지. 그 말이 차라리 욕설보다 더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내 자리라니, 정리라니. 사람의 죽음은 저들에게는 그냥 정리 대상인가 봅니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서서히 각오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 관계를 정리할 준비를 해야겠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여기서 끝날 줄 몰랐다는 걸 아직 모른 채였습니다. 그들은 더 뻔뻔해졌고 더 교묘해졌으며 더 깊은 욕심을 내게 들이밀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까지는 불과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빠와 새언니, 그리고 그 뱃속의 아기까지 보내고 어머니의 생명이 간신히 붙어있는 사이 나는 하루하루를 지켜내는 심정으로 버텼습니다. 친정집은 말 그대로 산소 텅 빈 병실 같았고 그곳에서 나오는 순간마다 나는 심장이 덜컥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현정아, 나 지금 병원이야. 차에 받쳐서 입원했어. 시어머니는 동네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부딪혀 경미한 골반 골절과 발목 염좌로 병원에 계셨습니다. 나는 걱정되어 3일간 병실을 들락날락했고 의사에게 상태를 확인하며 퇴원 절차까지 챙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퇴원 당일 시어머니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너 오늘부터 여기 와서 내 팔 다리 좀 대신해. 저녁은 미리 차려놓고 나 씻는 것도 좀 도와주고. 어머니, 수발 드리는 건 도와드릴게요. 근데 집에 가야 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 엄마 상태. 야, 너네 친정엄마는 하루 종일 돌보더니 나는 며칠도 못 봐줘. 너도 참 친정에만 미쳐가지고. 그 말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 제 엄마는 지금 우울증 약으로 하루를 겨우 사는 분이에요. 그런 엄마랑 어머니를 비교하시는 건.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깟 우울증 그거 맘먹기 나름이야. 나 같으면 벌떡 일어났지. 그 순간 참고 있던 감정이 꽈당 무너졌습니다. 나는 시댁에서 나와 친정에 들렀고 그 길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술 냄새를 풍기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엄마 교통사고 난 사람인데 며느리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당신 이번에 병원 간 게 처음이지? 퇴원 수속 누가 했는데? 그건 뭐 내가 시간 되니까 한 거고. 말끝 흐리는 남편의 얼굴은 답정너 같았습니다. 어차피 내가 할 거면서 왜 유세냐는 표정. 당신 회사 일 핑계 대지만 회식은 꼬박꼬박 가더라. 술 마실 시간은 있고 병원 갈 시간은 없었어? 아 됐고, 넌 왜 이렇게 내 엄마한텐 호들갑이고 우리 엄마한텐 매정하냐? 차별 심하다 진짜. 그날 부부싸움은 폭발했고 남편은 방 안에 리모컨, 화분, 의자까지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있던 유리컵을 그의 발치로 던졌습니다. 너만 물건 던질 줄 알아. 나도 던질 줄 알아. 그날 밤 부부의 사이엔 절대로 회복되지 않을 균열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날 부르더니 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너 기태한테 통장 관리 맡기겠다고 했다며? 지 여편 내가 뭔데 남편 돈 꼬치꼬치 캐묻고. 어이없고 웃음조차 안 나왔습니다. 어머님도 이혼 전엔 아버님 통장 한 번도 본 적 없으세요? 그 질문에 시어머니는 입을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나는 알아버렸습니다. 이 집안은 진심이 아닌 권리로 나를 다룬다는 걸 사랑이 아니라 의무라는 명목으로 나를 묶고 조종하려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리고 그 조종이 극에 달한 순간은 며칠 뒤 시어머니가 우리 집 문을 따고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3일 동안 친정에 처박혀 있었다며? 그딴 짓 할 거면 왜 시집을 왔어? 내 처지가 그 모양인데 감히 친정 며느리 행세야? 됐어요. 그쪽 집 며느리 못하겠어요. 이혼할게요. 내가 그 말을 내뱉던 순간 나는 이미 이 가족과의 모든 연을 끊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 이제 그 집 며느리 못하겠어요. 이혼할게요. 솔직히 그 한마디에 그들은 나를 붙잡기보다 그래, 잘 가라 할 줄 알았습니다. 워낙 아쉬운 거 없는 사람들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의외였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납작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현정아, 다시 생각해줘. 이혼은 아니야. 우린 상담도 받았었고. 그리고 시어머니도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에이,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라. 우리 다 반성하고 있어. 그땐 나도 많이 힘들었고. 그렇게 그들은 불쌍한 얼굴을 하고 집 앞을 들락거렸고 문자, 전화, 편지까지 보내왔습니다. 그 시점에서 내가 집중한 건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닌 친정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내 불행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그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일이란 게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도 바뀌려고 애쓰는 사람한테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니? 그 말에 나는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좋아요. 가족 상담. 저 포함 남편, 시어머니 셋 다 받는다면 이혼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의외로 그들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고 정말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간의 상담 끝에 남편은 조금씩 변해갔고 시어머니도 조심스레 내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태도 변화는 솔직히 고마웠습니다. 무너진 관계를 복원하려는 노력은 보였거든요. 그 무렵 친정엄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의식 없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는 그 병실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엄마의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결국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장례식 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현정아,
나도 내 엄마처럼 너 아프게 안 할게. 그 말에 조금 울컥했어요. 그리고 장례식 내내 시어머니와 남편이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를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차려진 음식은 놀라울 정도로 정성스러웠고 시어머니는 내 밥에 구운 병어를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라고 불러도 돼. 너 이젠 내 딸이야. 그 말에 나는 잠시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들었는데 말이지. 너희 엄마 유산이 거의 30억 가까이 된다며? 그 말에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타입캐스트 나영 감정, 정색 속도, 느림.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내가 말했지. 장모님 돌아가시기 전 나랑 자주 만나셨잖아. 그때 듣게 됐어.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젠 숨길 필요 없잖아. 우리 가족이니까 그 돈 덕분에 우리 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무슨 소리야? 그 돈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나 사업할 거야. 선배가 프랜차이즈 같이 하자는데 너도 알아보면 알잖아. 요즘 장사 잘 되잖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내가 병원 개원 자금 잠깐 장인어른께 드렸었거든. 그게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그 순간 눈앞에 있는 식탁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이들은 내 엄마의 죽음 앞에서 조문하며 눈물 흘리던 사람들이 맞긴 했을까요? 가족끼린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야. 너도 현명하게 판단해. 네 엄마도 너 혼자 잘 살라고 남긴 건 아닐 거 아니야. 그 순간 내 귀에서 이명이 울렸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있던 접시를 팔로 쓸어내렸습니다. 내가 차라리 다 기부하든가 전부 불태우든가 할지언정 당신들한텐 한 푼도 안 줘. 그날 그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 유산의 주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그들과 다시는 식사를 하지 않았고 다음 날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식탁이 박살나고 나는 그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아들이 손에 들고 놀던 로봇 장난감이 현관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울음이 쏟아질 것 같아서 나는 구두도 벗지 않고 그냥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은 통장,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 우리 아들의 양육권 하나하나 서류로 정리해서 준비했습니다. 상대방 측 대응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 문서로 다 정리해 주세요. 최대한 단호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 조언에 따라 나는 남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답변은 예상보다 훨씬 뻔뻔했습니다. 이혼은 못하겠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어. 심지어 그들은 내가 유산을 독차지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슬며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병원 진단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나 가남이래. 이게 너 정말 이런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암이라고? 그게 진짜야? 처음엔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연극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진단서는 실제 병원의 발급 문서였고 병명도 담당 의사도 모두 진짜였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와서 이 남자가 진짜 아프다고 해도 그 병조차 내게 칼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너는 암 걸린 남편을 버리고 가는 거야. 그 말에 나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당신이 아픈 건 안타까운 일이야. 근데 그걸 무기 삼지 마. 아프기 전부터 당신은 나를 병들게 했어. 그 후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 불가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황당했습니다.
본인은 현재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이며 배우자는 치료와 간병을 거부한 채 혼인 관계를 단절하려 하고 있다. 나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정작 이번 수속을 도운 것도 퇴원 시 차량을 댄 것도 보험까지 챙겨준 것도 모두 저였거든요. 그들은 지금 내가 아픈 사람을 버리는 파렴치한 인간처럼 꾸며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현정아, 우리 기태 좀 살려줘라. 얘 혼자 병원 다니면서 수술도 해야 하고 너 없으면 어떡하니?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아들이 아픈데 왜 며느리에게 떠넘기세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분이 저더러는 왜 그렇게 큰 소리 치셨어요? 그땐 몸 불편해도 수발드는 게 며느리 의무라며. 그 말 이후 시어머니는 더는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합의 이혼 조건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알겠어. 그냥 정리하자. 유산은 손 안 댈게. 아들 양육권도 포기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쌓였던 수년의 멍과 고통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그 후 살던 집을 정리하고 다른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억이 벽에 붙은 곰팡이처럼 느껴졌거든요. 새 집엔 아들 은우와 단 둘이 살았고 처음엔 무척 두려웠습니다. 은우야, 혹시 아빠 보고 싶지 않아? 아니요, 안 봐도 돼요. 아빠 만나면 엄마 슬퍼지니까. 그 말을 듣고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른이 되면 아이의 감정은 내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 작은 아이가 내 감정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나는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오빠도, 그리고 남편도 시가 식구들도 모두 나와 인연을 끄는 사람처럼 멀어졌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니 몸이 붕 뜨는 기분이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기쁨도 아니었어요. 그냥 텅 빈 골목길 한복판에 홀로 남겨진 느낌. 하지만 내 곁엔 은우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아침밥 차려줄게. 전자레인지로 데우는 건 나도 할 수 있어. 그 작은 손이 어찌나 듬직하던지요.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문득 그렇게 느꼈습니다. 나는 작은 전셋집을 얻어 은우와 둘이 지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기억도 묻히는 곳 집 앞에 작은 화단이 있었습니다. 입주한 날 나는 아이 손을 잡고 꽃가게에 들렀습니다. 은우야, 우리 여기 뭔가 심자. 꽃 아니면 나무? 아, 사과나무 심으면 어때? 진짜 사과가 열릴까? 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우리 인생도 다시 열매 맺을 수 있을까? 하고 묻는 것 같았죠. 우리는 작은 모종삽을 사서 화단 한켠에 꽃씨를 심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며 은우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엄마, 얘네 살아있어. 엄마 봐봐, 진짜 살아있대. 그 말이 왜 그리도 가슴을 울리던지요. 그날 밤 은우가 내 무릎을 베고 누워 말없이 귓속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도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밤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그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고 오빠가 그립고 어머니가 떠오르던 날들. 그럴 땐 나는 집안의 불을 다 끄고 식탁 앞에 앉아 어머니가 남긴 사진첩을 한 장씩 넘겨봅니다. 거기엔 내 결혼식 날 오빠가 찍어준 기태와 나의 사진도 있었고 갓 태어난 은우를 안고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현정아,
너 잘 살 거야. 너는 언제나 가족을 먼저 생각했잖아. 우리 현정이는 혼자라도 꿋꿋이 설 줄 아는 아이야. 그렇게 나는 매일을 살아냅니다. 어느 날 은우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던지고 말했습니다. 엄마, 난 나중에 커서 엄마처럼 멋진 사람 될 거야. 나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엄마처럼 지라는 말이 그 어느 누구보다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이 세상에 엄마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을까요? 그 아이가 믿는 존재가 되어주는 것, 그게 지금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나는 이제 무너졌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마른 흙이었지만 그 위에 단비가 내리고 햇살이 스며들고 새싹이 피어나는 중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하루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시간이 언젠가부터 조금씩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울지 않고도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를 노래처럼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우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나는 프리랜서로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 나는 내 시간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화단은 우리가 함께 심은 작은 꽃이 벌써 두 번째 꽃을 피웠습니다. 엄마, 이 꽃 이름이 뭐야? 지난번 거랑 색이 달라졌어. 그건 노란 데이지야. 꽃말은 희망. 은우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엄마도 노란 데이지 같아. 힘들었는데 다시 피었잖아. 그 말을 듣고 나는 한참을 웃다가 잠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데이지처럼 힘들어도 다시 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회받고 싶은 여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스스로 나를 이해하고 나를 끌어안는 여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음의 흉터, 시댁의 위선, 형제들의 죽음 모두 지울 수는 없겠지만 이젠 그 고통이 내 일부라는 것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에 나는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학교 앞에서 손을 흔들고 돌아오면 다시 저녁상을 차리는 삶. 누군가는 지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에겐 기적처럼 평온한 삶입니다. 간혹 시댁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은우 사진 한 장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한 줌의 감정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겐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어요. 이제 나는 과거로부터 복수받지 않기 위해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내 삶에 불청객이 들어오지 않게 문을 닫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아팠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가 쓰레기처럼 느껴졌던 순간, 그게 가장 아팠어요. 그럼 가장 회복된 순간은요? 내 아이가 엄마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요. 나를 가장 아프게 만든 건 사람이었지만 결국 나를 다시 살게 만든 것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딛고 선 이 땅은 아직도 메마르지만 그 위에 한 송이 희망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나영이라는 이름의 여자. 비로소 다시 스스로를 안아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왜 이런 선택을 했냐는 질책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만했냐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누군가의 말 못할 사연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숨 쉴 틈이 되어 줄 수도 있다는 것.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고통도, 실패도, 상처도 모두 저를 키운 영양분이었다는 걸 압니다. 상실은 나를 무너뜨렸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또 다른 제가 피어났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이만큼 무너지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사랑이 있었기에 그만큼 다시 일어설 수도 있었습니다. 때론 삶이란 건 기억하고 싶은 것보다 잊고 싶은 것이 더 많아지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잊고 싶은 기억들 속에도 나를 일으킨 누군가의 손길, 살며시 놓여있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위로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내가 지금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은우의 엄마, 그리고 나영이라는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려 합니다. 더 이상 남들이 정해준 역할 안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저 오늘 하루 우리 아이와 눈 맞추며 웃고 내가 좋아하는 꽃 하나 바라보며 조용히 살아가는 것, 그게 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 지금 인생의 어느 벼랑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꼭 다시 피어날 수 있어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언젠가. 지금 이 시간이 한 줄기의 단비처럼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당신의 하루에 작은 햇살 하나라도 비춰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이 이야기를 남긴 이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